모든 충성을 다 바쳤던 상사에게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442년 음력 3월 세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남습니다. 대호군 장영실이 아녀를 감조하였는데 견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임금이 탈 가마를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곤장 80대가 내려졌고 그날 이후 장영실이라는 이름은 조선의 모든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생년도, 몰년도, 무덤 위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역사가 그를 지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9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33년 9월 같은 세종실록에는 전혀 다른 톤의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이 직접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실의 사람됨이 비단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똑똑하기가 보통에 뛰어나서 매양 강무할 때에는 내 곁에 가까이 두고 내시를 대신하여 명령을 전하기도 하였다. 내시를 대신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리. 그건 단순한 기술자에게 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왕의 입을 빌리는 자리,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허락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노비 출신 기술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20년 가까이 곁에 두고 신분의 벽을 깨주고 내시조차 대신하게 했던 사람. 그런데 가마 하나가 부서졌다는 이유로 곤장을 치고 그 뒤로는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20년간 지켜주던 사람이 왜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렸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을 한번 부숴야 합니다. 궁금하시면 댓글에 알고 싶어 라고 적어주세요.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은 이런 이미지입니다. 만원 지폐 속 근엄한 얼굴, 한글을 만든 성군, 백성을 사랑한 왕. 그런데 실록을 한 장씩 넘기다 보면 그 이미지와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세종은 고기를 지독하게 좋아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주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으시나? 몸이 비중하시니 마땅히 때때로 나와 논이셔서 몸을 존절히 하셔야 하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너무 뚱뚱하니까 좀 나와서 움직여라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세종 즉위년, 그러니까 왕이 된 첫 해에 나온 기록입니다. 즉위할 때 세종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 3학년생이 한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21살짜리 왕은 이미 비만이었고 운동을 극도로 싫어했고 오직 책 읽기와 고기 먹기에만 몰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이가 책을 좀 멀리하시옵소서라고 간청할 정도였으니 이건 성군의 이미지와 좀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종은 며느리를 3명이나 쫓아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는 문종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주술을 썼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는 잦은 음주와 궁녀와의 동성애 스캔들로 궁에서 내쫓겼습니다. 세 번째 세자빈 현덕 왕후 권씨가 겨우 자리를 잡았지만 단종을 낳고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문종의 나이가 24부터 34까지 10년 동안 3번의 결혼이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자빈을 쫓아내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 세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실의 체면과 질서를 위해서라면 며느리에게도 가차 없었던 사람. 백성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웠다고 전해지지만 가족에게는 꽤 다른 얼굴을 보여준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쫓겨난 첫 번째 며느리 남씨가 있었는데 병이 있다는 이유로 내쳤는데 정작 그 남씨는 70대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완벽한 성군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장면들입니다. 세종은 결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온화한 초상화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표가 생기면 주변의 반대를 짓밟고 밀어붙이는 사람이었고 자기 확신이 극도로 강한 사람이었고 필요하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비 하나를 끌어올리는 파격도 가능했던 겁니다. 장영실, 아버지는 원나라에서 건너온 유민이었고 어머니는 동래연의 기생이었습니다. 조선에는 종모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천민이면 자식도 자동으로 천민이 됩니다. 태어나는 순간 신분이 정해지는 사회에서 장영실은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래현의 관노비. 이 사람의 하루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관청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망가진 농기구를 고치고 병장기를 수리하고 쇠를 녹이고 불을 떼고 자기 의지로 하루의 일과를 정할 수 없는 삶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주인의 재산일 뿐입니다. 당신이 뭘 만들든 뭘 발명하든 그건 당신의 업적이 아니라 당신을 소유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손재주가 서울까지 알려집니다. 태종 때 궁중으로 올라왔고 세종이 즉위하면서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세종 3년 1421년 세종은 장영실을 명나라에 보냅니다. 윤사웅, 최천구 같은 사람들과 함께 파견한 건데 천문기기를 연구하고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짚어야 합니다. 관노비를 외국에 유학 보내는 건
조선 역사 전체를 뒤져도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조선의 대표로 명나라에 가는 겁니다. 노비가 나라의 대표가 되는 순간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이 바로 그 고기 좋아하고 며느리 쫓아내고 자기 확신으로 뭐든 밀어붙이는 세종이었습니다. 장영실이 명나라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실록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아온 뒤의 행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때 장영실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의 크기를 가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세종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톤으로 말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직접 한 말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장영실의 승진을 두고 신하들이 반대할 때 세종이 한 말입니다. 내가 영실을 상의원 별좌에 시키고자 하여 이조판서 허조와 병조판서 조말생에게 의논하였더니 허조는 기생의 소생을 상의원에 임용할 수 없다 하고 조말생은 이런 무리는 상의원에 더욱 적합하다 하여 두 의논이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굳이 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건 내가 굳이 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왕이 하고 싶었지만 신하들의 반대에 일단 물러난 겁니다. 그런데 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다시 대신들에게 의논한즉 유정현 등이 상의원에 임명할 수 있다고 하기에 내가 그대로 따라서 별좌에 임명하였다. 한번 거절당하면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찾아 다시 물어봅니다. 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우유부단한 게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 안에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세종의 말을 더 보겠습니다. 나중에 최만리가 한글 창제를 반대했을 때 세종은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네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에 자모가 몇이나 있느냐?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 의문학 알아? 사성칠음에 자모가 몇 개인지 말해봐. 이건 왕이 신하에게 하는 말치고는 꽤 날이 서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분야를 모르면서 반대하고 있다는 걸 정면으로 찌르는 겁니다. 또 하나, 세종이 무력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그리고 인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이 두 문장을 합쳐보면 세종의 통치 방식이 보입니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밀어주되 의심이 생기면 잘라냅니다. 중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장영실에게 20년간 보여준 신뢰도 이 원칙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녀 사건 이후 보여준 냉정함도 같은 원칙의 다른 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종에게는 장영실에게 맡긴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영실에게는 하늘의 시간을 읽는 기계를 맡겼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훨씬 더 무거운 것을 맡겼습니다. 문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우리는 이것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 뒤에 숨겨진 과정은 거의 첩보 작전에 가깝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공표한 해는 1443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집현전 학자들이 이에 대한 반대 상소를 올린 것은 1444년 2월입니다. 만약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 창제에 처음부터 참여했다면 왜 공표된 지 2달이 지나서야 반대 상소를 올렸을까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했어야 맞습니다. 2달이라는 시차. 이것은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 창제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실제로 KBS 역사 스페셜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집현전 학자들의 한글 창제 참여 기록은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한글을 반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종이 혼자 또는 극소수의 측근과 함께 만든 겁니다. 10년 넘게 비밀에 붙인 채로. 왜 비밀이어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 문자를 만든다는 건 중국의 문자 체계에서 독립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명나라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영락제는 몽골 고원까지 친정하고 베트남을 정복하고 정화를 보내 아프리카까지 진출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조선이 독자 문자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명나라에 전해진다면 그건 외교적 폭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었습니다. 세종은 낮에는 신하들 앞에서 명나라에 충성하는 왕의 얼굴을 하고 밤에는 혼자 문자를 설계하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결과물을 보면 이것이 10년 넘게 혼자 고민한 결과라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진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의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입니다. 28개의 글자로 당시 조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건 소름이 돋는 설계입니다. 세계 어디를 뒤져도
문자의 설계 원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문서화된 경우는 없습니다. 라틴 알파벳은 왜 어가 그 모양인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한자는 왜 그런 획순인지 수천 년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은 각 글자가 왜 그 모양인지, 어떤 원리로 조합되는지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해설서까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자체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건 문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나는 백성이 글을 읽게 하겠다. 이 한 문장이 문자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언 앞에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 1444년 2월 20일 최만리는 정창손, 하위지 등과 함께 상소를 올립니다. 역사에서는 이것을 갑자상소라고 부릅니다. 이 상소의 내용을 현대어로 바꿔보면 충격적일 정도로 논리적입니다. 최만리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지성스럽게 대국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따랐습니다. 이제 언문을 창작하는 것은 보고 듣기에 놀라운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명나라를 따르며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독자 문자를 만들면 명나라가 어떻게 볼까요? 두 번째 주장은 더 날카롭습니다. 몽고, 서하, 여진, 일본이 각기 글자가 있어돼 이는 모두 오랑캐의 일이므로 좋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독자 문자를 가진 나라들을 보세요. 전부 오랑캐 취급받는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거기 끼고 싶습니까? 세 번째 주장입니다. 만약 언문을 시행하면 관리된 자가 오로지 언문만을 배우고 학문하는 문자를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27자의 언문으로도 좋게 세상에 입신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무엇 때문에 고심하여 성리의 학문을 궁리하겠습니까? 이건 이런 말입니다. 한글이 쉬우면 아무도 한자를 안 배울 거고 그러면 학문 수준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세 번째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모든 학술, 외교, 법률 문서는 한자로 작성되었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국제사회에서 문맹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만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편전 부제학, 조선 최고의 학술기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반대는 무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답변이 압권입니다. 세종은 최만리의 상소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에 자모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바로잡을 것이냐? 이건 논쟁이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나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상소에 참여한 학자 중 일부를 의금부에 가둡니다. 지편전은 세종이 직접 만들고 키운 기관입니다. 자기가 키운 학자들이 자기 앞에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만리 상소문에 숨겨진 한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상소문 마지막 조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동궁이 비록 덕성이 성취되셨다 할지라도 아직은 성하게 잠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언문이 비록 유익하다 이를지라도 정신을 연마하고 사려를 허비하며 나를 마치고 때를 옮기시오니 실로 시민의 학업에 손실되옵니다. 동궁, 세자 문종입니다. 최만리는 세종만 비판한 게 아닙니다. 세자가 훈민정음 작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하나, 세종의 비밀 프로젝트에 세자 문종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 둘, 최만리는 그걸 알고 있었고 세자까지 겨냥해서 상소를 올렸다는 것. 세종의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정책 반대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 아들까지 건드린 겁니다. 세종이 분노한 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최만리에게 네가 운서를 아느냐고 쏘아붙인 건 학문적 반박이 아니라 경고였을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종은 자기가 만든 기관, 자기가 키운 사람들, 자기가 가장 신뢰한 학자 집단과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세종이 한글이라는 문자와 싸우고 있을 때 장영실은 하늘의 시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것들의 목록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경루, 물의 힘으로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입니다. 정해진 시각이 되면 자축인묘진 사오미신 유술에 12동물에 해당하는 인형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종과 북과 징을 울렸습니다. 경복궁 자경루에서 잰 시간에 따라 광화문과 의금부, 도성 안 곳곳의 전루소를 통해 신호를 전달했습니다. 그걸 받아보신 각 종루에서 종을 쳤습니다. 밤 10시에는 28번 성문을 닫는 인정, 새벽 4시에는 33번 통행 금지를 해제하는 파루. 서울에 사는 수십만 백성의 하루가 이 시계를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앙부일구,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읽는 해시계입니다. 해정교와 종묘 앞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백성도 그림자의 위치만 보면 지금이 몇 시인지 알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시계였습니다. 혼천이, 천체의 위치와 운행을 측정하는 천문시계입니다. 옥루, 자경루와 혼천이를 합친 다목적 시계입니다. 일성정시, 낮에는 해시계로
밤에는 별시계로 쓸 수 있는 시계입니다. 갑인자. 1434년에 이천의 감독 아래 장영실이 참여해 제작한 금속 활자입니다. 이전 활자인 경자자가 글씨가 가늘고 빽빽해서 읽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장영실이 명나라에서 돌아온 뒤 가장 먼저 참여한 프로젝트가 바로 이 활자 제작이었습니다. 하늘을 읽는 기계보다 먼저 글자를 찍는 기계에 손을 댄 겁니다. 수표. 하천의 수위를 재는 장치입니다. 청계천 마전교 서쪽과 한강변에 설치했습니다. 한 척부터 10척까지 눈금이 있었고 세 척 이하면 가뭄, 9척 이상이면 홍수경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나열하면 장영실이 만든 것들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전부 백성의 일상에 직접 닿는 것들입니다. 시간을 알려주고 비를 재고 물의 높이를 재고 글자를 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영실은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록과 연구 기록을 보면 장영실의 역할은 설계가 아니라 제작이었습니다. 세종시대의 과학 프로젝트에는 장영실 위에 이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천은 혼천의 앙부일구부터 각종 화약무기, 악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구를 만들어내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과학사학자들은 세종시대 과학을 논할 때 장영실보다 이천, 이순지, 김담, 정인지 같은 인물에 더 주목합니다. 이들이 이론을 세우고 설계를 했고 장영실은 그 설계를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영실이 이천보다, 이순지보다, 김담보다 압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의 바닥에서 시작해 정삼품 대호군까지 올라간 이야기. 이 서사가 너무 강렬해서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은 전부 지워졌습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방식에는 편향이 있습니다. 극적인 이야기가 정확한 이야기를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장영실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설계도 만들어내는 손이 없으면 종이 위의 그림으로 끝납니다. 장영실은 종이 위의 그림을 백성의 일상으로 바꾼 손이었습니다. 세종이 장영실의 자격로 완성 이후 한 말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암만 해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만대에 이어 전할 기물을 능히 만들었으니 그 공이 작지 아니하다. 세종은 이론가가 아니라 실행자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종이 장영실을 특별하게 본 이유였을 겁니다. 설계할 수 있는 양반 학자는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세종이 만족할 수준으로 실현해내는 사람은 장영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종만의 계산이 하나 더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양반 학자는 정치적 입지가 있습니다. 파벌이 있고 가문이 있고 동료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상소를 올리고 뜻이 다르면 연대해서 반대합니다. 최만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노비 출신 기술자는 다릅니다. 이 사람의 존재 기반은 오직 왕의 신뢰입니다. 왕이 밀어주면 올라가고 왕이 손을 놓으면 끝입니다. 정치적 배후도 없고 보호해줄 가문도 없습니다. 세종에게 장영실은 가장 충성스러운 파트너인 동시에 가장 통제하기 쉬운 파트너였던 셈입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라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목표를 위해 며느리도 쫓아내고 자기가 키운 학자 집단과도 정면 충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장영실에게 순수한 애정만으로 신분의 벽을 깨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정이 있었을 겁니다. 동시에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세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영실이 하늘의 시간을 읽고 비의 양을 재고 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동안 세종의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시계가 돌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건강 기록을 세종실록에서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눈병 언급 12회, 허리 통증 6회, 무릎 통증 3회, 극심한 갈증 2회, 급격한 체중 감소 1회, 20대에는 무릎이 아팠습니다. 30대에는 허리가 굳기 시작했습니다. 40대에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에 세종 자신이 한 말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내가 궁중에 있을 때에는 조금 불편하기는 하나 얘는 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더니 지금 여기에 와서는 허리와 등이 굳고 꼿꼿하여 굽혔다 폈다 하기가 어렵다. 세종 17년, 세종의 나이 38배 허리와 등이 굳어서 절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종이 고기를 너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당뇨병에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상식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걸 정면으로 뒤집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지환이라는 의사가 세종실록의 건강 기록을 1년간 꼼꼼히 분석한 뒤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실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당뇨가 아니라 강직성 척추염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다. 강직성 척추염.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허리뼈가 대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가는 병입니다. 이 병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작됩니다. 허리가 먼저 굳고 다른 관절로 퍼집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이 포도막염인데 이건 눈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어느 날은 눈을 뜨기 어려울 만큼 아프다가 어떤 날은 씻은 듯이 좋아집니다. 세종의 눈병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
봄부터는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가 아니고는 걷기에 어려웠다. 온천에서 목욕한 뒤에도 효험을 보지 못하였더니 어젯밤에 이르러서는 본초에 잔 주석을 펴놓고 보았는데도 또한 볼만하였다. 아프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이 패턴.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통증이 없이 서서히 시력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세종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증세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당뇨라면 설명이 안 되지만 강직성 척추염의 합병증인 포도막염이라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뇨 때문에 운동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척추가 대나무처럼 굳어버린 사람은 물리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세종이 운동을 싫어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뚱뚱해진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살이 찐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00년 동안 게으른 왕이라고 가볍게 넘겼던 그 모습이 사실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굳어서 몸을 펴지 못하는 사람의 일상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허리를 가진 사람이 밤마다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이 눈을 가진 사람이 28개의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몸을 가진 사람이 신하들 앞에 나가 내가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바로잡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가 곧 장영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1442년 3월 16일 세종실록에 기록된 장영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대오군 장영실이 아녀를 감조하였는데 견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아녀, 임금이 타는 가마입니다. 장영실이 감독해서 만든 가마가 부서졌고 의금부에 넘겨져 곤장 8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장영실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사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마의 높이는 약 1m입니다. 1m 높이에서 앉은 사람이 떨어지면 충격은 고스란히 척추로 전달됩니다. 세종의 척추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강직성 척추염을 수십 년 앓은 척추는 대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뼈의 탄성은 사라지고 충격을 완화하는 디스크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약한 충격에도 허리뼈가 부러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1m 높이에서 떨어지면 이 척추는 버틸 수 없습니다. 최소 3주는 요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록을 보면 가마가 부서진 지 5일 뒤 세종은 온천에서 목욕을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일 뒤에 온천 목욕, 척추가 굳은 사람이 가마에서 떨어졌는데 5일 만에 온천에 간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종은 그 가마에 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지 않은 가마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장영실은 곤장 80대를 맞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녀를 감조하였는데 견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세종이 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세종이 다쳤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가마가 부실하게 만들어졌다. 그것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품질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종시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설이 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 장영실의 승진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가마 사건을 빌미로 탄핵한 것이다. 노비 출신이 정삼품 대오군까지 올라간 것에 대한 반감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상의원 별자 하나 시키려는데도 이조판서가 반대했던 나라입니다. 두 번째 가설, 세종의 천문 프로젝트가 명나라의 심기를 건드렸고 장영실을 희생양으로 삼아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독자적인 천문학 연구가 명나라에 알려지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장영실을 내보냄으로써 더 이상 독자 연구를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세 번째 가설, 세종의 천문 프로젝트가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장영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에 옥루, 일성정시에 갑인자, 수표 만들어야 할 것은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어떤 가설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곁에 두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직접 말한 왕이 가마 하나가 부서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세종 자신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한 겁니다. 의심이 생긴 건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건지 어느 쪽이든 세종은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은 사라졌습니다. 장영실이 사라진 뒤 세종의 곁에서 사라진 것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1444년 세종 26년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창진. 지금으로 말하면 천연두를 앓다가 갑자기 숨을 거둡니다.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아들의 죽음 이후 사흘간 조회를 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라를 거부했고
도승지가 전하도 병환이 있으신데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라고 간청해야 했습니다. 광평대군은 세종이 가장 아꼈다고 전해지는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문에 뛰어났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덕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1445년에는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까지 세상을 떠납니다. 연달아 두 아들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1446년 3월 소원왕후가 수양대군의 집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52였습니다. 소원왕후, 세종과 8남 2녀를 두었던 여인입니다. 조선의 왕 중 적자를 가장 많이 둔 왕이 세종인데 그 8명의 아들이 전부 소원왕후 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다른 왕들은 적자가 많아야 넷이었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왕후의 삶은 성군의 아내라는 타이틀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시모는 세종의 아버지 태종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소원왕후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시아버지에게 예를 갖추고 남편 옆에서 내명부를 이끌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친정아버지의 숙청 소식을 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세종의 후궁 중 가장 많은 자녀를 둔 신빈 김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인 수양대군과 막내 영흥대군의 양육을 신빈 김씨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다른 여자에게 자기 아들을 맡기는 것, 이것을 대범하다고 봐야 할지 체념이라고 봐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소원왕후가 죽은 해가 1446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해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반포된 해이기도 합니다. 아내를 잃은 해에 자기 생애 최대의 작품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여기서 감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만 나열하겠습니다. 1442년 장영실이 사라졌습니다. 1444년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죽었습니다. 1445년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이 죽었습니다. 1446년 아내 소원왕후가 죽었습니다.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반포되었습니다. 4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세종의 말년은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보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고 글을 직접 읽기 어려운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세종은 국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신하들에게 문서를 읽게 하고 귀로 듣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세자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면서도 주요 결정은 직접 했습니다. 허리가 굳어서 절을 할 수 없으니 사신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예를 갖추기 어려웠습니다. 눈이 아파서 어두운 곳에서는 지팡이 없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로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세종의 형 양녕대군은 건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양녕대군, 조선의 4번째 세자였다가 폐위된 사람입니다. 세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형이 세자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양녕대군은 1394년에 태어나 1462년에 죽었습니다. 68세까지 살았습니다. 세종은 1397년에 태어나 1450년에 죽었습니다. 53세였습니다. 형이 동생보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왕이 된 동생은 온갖 병에 시달리며 53세에 세상을 떠났고 왕위에서 쫓겨난 형은 세조의 왕위 찬탈까지 다 지켜보고 68세까지 살았습니다. 양녕대군의 둘째 형 효령대군은 더합니다.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왕좌에 앉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졌고 왕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장영실의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장영실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장영실이 만든 물건의 형태로 1549년 세종이 죽은 지 99년이 지난 해 명종 4년의 기록에는 해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된 앙부일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해시계가 115년 동안 백성의 공공시계로 기능하며 국가의 정기적인 직후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든 사람은 역사에서 지워졌는데 만든 것은 115년 동안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그림자를 만들어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뒤 중종 14년 1519년 조정에서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세종 시절 박연과 악사 장영실 같은 인재가 때에 맞추어 나와 조금도 틀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기구가 틀린 것도 알지 못한다. 사라진 지 77년이 지난 뒤에야 그 빈자리의 크기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에도 비슷한 운명이 찾아옵니다. 세종이 죽고 문종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죽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고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세종이 만든 문자는 양반 사회에서 점점 밀려납니다. 연산군 때는 한글 문서를 탄압하기까지 했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담은 해례본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500년 가까이 아무도 그 책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
일제강점기 한복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경상북도 안동, 광산 김씨 종택의 서고, 국문학자 김태준의 제자인 이용준이라는 사람이 처가의 서고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500년 만에 세상에 다시 나온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문화재 수집가 간송 전영필은 즉시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11,000원을 찾아왔습니다. 1940년 당시 기와집 10채 값, 현재 가치로 약 3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영필은 1,000원을 사례금으로 주고 1만 원을 해례본 값으로 치렀습니다. 그가 이 책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글학자 최연배는 이 발견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북 안동에서 이런 진본이 발견됐다니 하늘이 한글의 운을 돌보시고 복 주신 것이다. 세종이 만들고 세상이 잊고 500년 만에 돌아온 책. 만약 이 책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글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영영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기억이 왜 그 모양인지, 미음이 왜 그 모양인지 모든 설명이 이 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영실이 만든 앙부일구가 115년간 주인 없이 작동한 것처럼 세종이 만든 문자도 500년간 떠돌다가 결국 돌아왔습니다. 만든 사람의 이름은 잊혀도 만든 것은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년간 지켜주던 사람이 왜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렸을까?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600년이 지나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성군이었습니다. 동시에 냉정한 정치가였습니다.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사람이었고 그 문자를 위해 자기가 키운 학자들을 옥에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노비의 신분을 깨준 사람이었고 그 노비를 곤장 80대에 처한 뒤 침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얼굴이 한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원 지폐를 꺼낼 때마다 이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근엄하고 단정하고 완벽해 보이는 초상화. 그런데 실제 세종은 허리가 굳어서 절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둘이나 먼저 보내고 아내를 잃고 가장 신뢰했던 기술자마저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그 눈으로 28개의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글자는 지금 이 대본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만원 지폐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그 초상화를 찬찬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그 얼굴 뒤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장영실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광평대군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소원왕후라는 이름의 그림자, 최만리라는 이름의 그림자, 그리고 굳은 허리와 보이지 않는 눈이라는 세종 자신의 그림자. 성군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길어집니다. 그 그림자 속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한 번쯤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만원 지폐,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